한국물류가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물류비 산정의 이해와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강한 내용입니다. 이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물류비 산정의 이해, 물류비를 계산할 때 가장 밑바탕, 근저에 깔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 하나 하고, 현재 우리가 어,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의 보완 필요성, 즉 개정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비 산정의 이해에서 회계 공준, 회계 원가, 비용이라는 말의 차이점, 그리고 원가 공식, 그리고 간접비, 이 재무제표와 물류변수 간의 관계, 운송비, 보관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준이라는 것은 이 증명 없이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기본적인 논리나 가정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학문이나 이론을 구성할 때 논리적 기초로 삼는 전제를 우리가 공준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에는 공준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기간의 공준이 있습니다. 즉, 기업의 경제 활동을 일정한 기간으로 나누어 회계 보고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무기한 지속되더라도 특정 시점마다 재무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원칙을 우리가 기간의 공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처음에 생산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마다 2월 초 1월 말이 되면은 전년도 생산 실적을 재무팀하고 비교하는 미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원인 시절이었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무팀과 생산관리팀이 생산량에 대해서 월 단위, 주 단위로 맞춰봐야 되느냐? 저는 그때는 아직 신입사원이어서 공진에 대한 또는 회계 결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무지할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재무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웃는 겁니다. 왜? 제가 3년에 한 번씩 이 결산을 하는 걸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근저에는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는 매주 또는 매월 실적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마다 할 바에야 3년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재무팀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3년에 한 번씩 하자. 라고 했더니 다 웃었던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간의 공전. 자, 연간 단위로 결산을 하자. 또는 분기 단위로, 월 단위로 원가 개선을 하자. 이런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비를 걸면 그죠. 이 회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논리적 기초로 삼는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폐 가치의 공진입니다. 자, 회계 정보는 돈을 기준으로, 즉 화폐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책상을 만드는데 이 책상을 만드는 공장이 몇 평, 사람이 몇 명,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회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화폐를 기준으로 측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생산을 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체의 공정입니다. 실체의 공정은 뭐냐면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와는 독립적 경제적 실체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실제 기업이 존재하는 하에서 어, 회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유주 개인하고 이 회사는 어떤 분리돼서 기록해야 된다.
의미에서 어떤 그 실체의 공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 기업의 공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기업이 운영될 거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만약에 조만간 청산된다 이러면은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죠. 자, 이 공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즉시 청산 가치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준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의 공준, 화폐 가치의 공준, 실체의 공준, 어, 어, 계속 기업의 공준, 이 네 가지를 가장 일반적인 공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류비, 물류회계, 물류원가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와 목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류비는 물류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리가 물류비용이라고 하고, 물류회계는 물류비를 회계적으로 처리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물류회계라고 합니다. 자, 물류원가는 물류 활동의 원가를 계산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우리 목적 측면에서 보면 물류비는 효율성을 측정하고 물류비를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류회계는 당연히 재무 보고나 분석을 하는 데 있겠죠. 물류 원가는 원가 분석 및 절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범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류비는 모든 물류 관련 비용을 범위로 한다. 자, 물류회계는 회계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다 물류회계로 다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극히 일부긴 하지만, 자, 물류원가는 원가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활용 영역 측면에서는 물류비는 운영 및 실무 중심이다. 물류회계는 재무관리 및 보고 중심이다. 물류원가는 원가 관리 및 전략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가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럼 원가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가는 경량에서 급부, 제품 또는 용역이라 할 수 있죠. 급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아까 회계공준에서 화폐의 공준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원가는 소비된 경제 가치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생산과 판매 활동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우리가 원가로 한다. 그리고 원가는 정상적인 소비액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는 생산과 판매 활동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화폐 가치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포기된 자원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득원가라는 말을 쓰는데, 취득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가치다.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그죠? 부동산 중개료라든지 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설비를 취득할 때도 설비 취득세, 그죠? 들어가는 설비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제조원가는 제품을 만들어 낼 때, 즉 만들 때 들어간 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뭐 제조원가에는 재료원가, 뭐 생산직, 종업원 급여 또는 뭐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자, 그럼 비용은 뭐냐? 비용은 매출 등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사용된 자원의 가치다, 그죠? 그래서 수익 창출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 그래서 그 수익이 100억인데 비용이 110억이다. 그러면 적자가 10억이겠죠? 수익이 100억인데 비용이 90억이다. 지출이 90억이었다. 그럼 흑자가 10억이 되는 것이죠. 자, 수익 창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원가와 비용, 그런 발생 시점 면에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원가는 자원의 취득 시점, 즉 본사 건물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비용은 사용 시점이죠. 건물을 사용했다든지 상품을 판매했다든지, 그죠? 사용 시점으로 해서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즉,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가 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응하는 발생 대가는 원가이나 비용이 아니다, 그죠? 즉, 결산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원가 발생은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와 자산 가치를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원가는 설비 등의 자원을 취득할 때 포기된 자원의 가치, 자산 가치는 그 자산의 현재 장부상의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취급할 때,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어떤 취급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원가로 계산한다면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가 있다. 소멸은 뭐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비용이나 손실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소멸 원가는 판매 원가라든지 이런 매출 원가가 되는 데 비해서 미소멸 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를 우리가 미소멸 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비용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가 공식. 그 창에 원가 공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플러스 판매 관리비다. 이렇게 본다면은 원가 플러스 이유는 판매가다. 이런 공식은 우리가 생산자 중심의 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만약에 원가 플러스 이윤이 판매가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적자가 나는 기업은 발생하지 않겠죠. 즉, 원가 플러스 이윤은 판매가라는 공식이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을까요? 또는 왜 성립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가 더하기 이익은 플러스 이윤은 판매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판매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기 때문에 그죠? 이 첫 번째 공식은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따라서 원가는 판매가 빼기 이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켓인 사고방식,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 뭐 원가 기획 또는 타겟 코스팅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판매가를 형성하는 게 시장이라면 기업의 첫째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가는 시장에서 정해져 있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면 원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원가를 줄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순히 원가를 줄여서 이윤 창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즉 똑같은 TV나 냉장고를 만들더라도 회사별로 들어가는 투입이 되는 원가는 들어겠죠. 뭐 재료비, 노무비, 즉 월급도 나갈 수가 있고 그죠? 공정, 생산 공정, 취득 공정, 물류 공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원가를 절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원가를 열심히 절감했다. 근데 뭐 이윤을 안 나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즉, 두 번째 이 마케팅 사고방식은 원가를 만들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유는 판매가 빼기 원가다. 그죠? 자, 이 공식은 우리가 니즈인 소비자 중심의 원가 공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시장에서 판매가가 정해지면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또는 얼마만큼 원가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판매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어떻게 원가 혁신 전략을 수립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느냐. 물론 서비스라든지 품질을 동일하게 전제하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니즈인, 즉 소비자 중심의 원가 공식이다. 저는 이 세 가지로 원가 공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기업은 첫 번째 공식, 즉 독과점품목인 경우에는 첫 번째 원가 더하기 이윤 판매가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또는 시장 주도 상품은 첫 번째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뭐죠? 시장에서 어, 판매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 원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 공식이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판매가 빼기 원가다. 세 번째 공식은 이거는 그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죠? 아니면 선진 기업들에서 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뭐 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가는 취득 가능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원가를 계산하는 대상은 뭐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기업이나 단체의 부서일 수도 있고 그죠? 사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세부 활동이나 프로세스 등 다양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별로 분리가 가능하다. 발생 금액이 예정돼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우리가 직접 원가를 한다. 자, 원가 직접 대상에는 제품이라든지 뭐 제품 라인이라든지 부분 등과 같이 원가를 부담하는 목적을 목적물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추적해서 집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직접 원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원가에는 물론 직접 재료비가 있겠죠. 그 제품에 들어가는 추적이 가능한 거죠. 주, 어, 주 재료비가 되겠죠. 그죠? 주 연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농업이 있을 거고, 직접 경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별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발생 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제조나 취급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과 관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즉 배부를 통해서 비용이 할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간접 원가에도 물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업도가 원가죠. 즉 고정비가 매월 4천만 원씩 지급되는 기업에서 제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비가 500원이에요. 한 개당. 근데 제품 한 개당 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제품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도표를 보내서 한번 보시면은 고정비가 매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 나누기 8만 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한 개당 고정비가 500원에 배부되겠죠. 그죠? 그러면 고정비 500원, 변동비 500원. 그래서 합계가 1,000원이 되죠. 그죠? 1,000원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죠? 개당 이익이 없겠죠. 자, 제품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1,000원인데 원가가 1,000원이니까 그죠? 이익이 없겠죠. 만약에 동일한 기준에서 있죠. 만약에 10만 개를 취급한다. 10만 개를 취급하는 경우를 예상해 봅시다. 이제 변동비, 즉 재료비 이런 부분들은 한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동일하겠죠. 그렇지만 고정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4천만 원씩 지급되는 고정비를 10만 개로 나누면 한 개당 고정비가 400원이 되겠죠. 그죠? 400원. 자, 4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한 개당 100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치면 900원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2만 개를 취급한다. 동일한 기준에서 그러면 고정비가
333원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원가가 833원이 되고 개당 이익이 167원에서 전체 월간 이익은 2,004만 원으로 바뀌겠죠. 자, 근데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만약에 6만 개를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6만 개. 6만 개를 생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4천만 원을 6만 개로 나누면 고정비가 개당 얼마죠? 667원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1167원이 됩니다. 따라서 개당 이익은 개당 167원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월간 이익은 마이너스 1,002만 원이 됩니다. 이 볼륨 이펙트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거래회사와 10만 개를 기준으로 개당 10% 이익으로 이제 만약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우리가 12만 개를 주문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67원의 추가 이익이 이 거래업체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33원을 세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10만 개를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6만 개밖에 취급 수량이 미달한다. 6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거래업체 입장에서는 손실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금액 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수요가 15만 개로 증가한다 이거죠. 만약에 수요가 15만 개로 증가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 현재 수준으로 제품을 만들기 곤란해서 설비 투자를 6억 원 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10년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물류에서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월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이 배부가 되는데 그러면은 고정비가 매월 4천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500만 원을 15만 개를 나누면 개당 고정비는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원가는 800원이 되고 개당 이익은 200원으로 해서 전체 이익은 3천만 원을 기록하겠죠. 자,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동이 된다. 고정비와 변동비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재해 있습니다. 고정비 100%, 변동비 100%인 계정 과목도 있지만 혼재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최소자선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최소자선법은 데이터의 추적의 추세선, 즉 회기선을 찾아서 가는 어떤 통계적 방법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서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직선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급 공수가 나와 있죠. 지급 공수를 X로 보고 비용을 Y로 보면 되죠. Y로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월 평균 지급 공수는 22,389분, 비용은 331만 8,889원이다 이거죠. 자, 이걸 최소자산법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죠. 우리가 변동 비율과 고정 비율을 구해서 직접비와 고정비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변동 비율 부위는 이제 79.74%로 나누게 되는데 이 고정비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월 평균 고정비는 153만 3,571원. 자, 변동비는 나머지겠죠. 그죠? 178만 5,318원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비용란에 모든 비용을 다 때려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용 항목별로죠. 소모품비, 뭐 어떤 항목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목별로 비용을 넣어서 최소자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 감가상각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품 생산이나 취급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공구 등의 어떤 유형 고정 자산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내역 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중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리스 기계는 계약서의 계약 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감가상각 방법에는 뭐 정액법, 정률법을 우리가 이 장표에는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비 계산에서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감가상각은 우리가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에서 34조, 시행규칙 12조에서 1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정 내용연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별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도입 장비는 내용연수를 10년에서 12년으로 별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 생활상의 거래를 한번 살펴보면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 생활상의 거래가 동일한 부분은 먼저 보시면은 자산의 구입과 판매한다든지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 소멸한다든지 금전의 소비 대차 비용의 지급 수익의 수입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거래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상에서의 거래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상품 매매 계약이라든지 주문서 발송, 고용 계약 이거는 일반 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재, 도난, 파손, 감가, 대손상각 등 자산의 감소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물류센터라든지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그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가서 내가 어제 저녁에 큰 거래가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회계상에서는 자산의 증감 현상을 우리가 거래라고 표시한다. 거래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원가 계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은 뭐 재무팀에 있는 분이 원가 계산을 잘한다. 또는 그 제품이나 상품을 설계하신 분이 원가 계산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뭐 생산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람이 원가 계산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세 분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포장마차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세 명이 가서 세 병을 마셨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병에 7잔이다. 고 가정을 하면은 이 술을 마시러 간 사람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한 병을 다 마실 수도 있고 10잔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석 잔밖에 못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뭐 소주 한 병에서 만약에 소주 한 잔만 마시면은 꼴라가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 대체로 자기가 몇 잔 마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15,000원에 21잔으로 나눠서 그죠? 한 잔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깡소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꼼장을 2만 원 주고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꼼장의 2만 원을 어떻게 세 사람한테 배부할 거냐는 거죠. 자, 우리가 소주는 직접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잔 마셨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이 꼼장어는 추적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원가 계산의 역사는 간접비 배부의 역사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n분의 1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죠. 이 원가 계산이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때는 간접비의 비율이 아주 적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n분의 1 해도 크게 간접비로 인한 어떤 원가에 반영되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당 취급 공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간접비를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술 마신 걸 비교하자면은 자 n분의 1로 그 검장어 값을 배부하다 보니까 술을 마셨지만 안주를 전혀 안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해당 취급 공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제가 이 술 마시는 걸로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술 마신 잔수만큼 우리가 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 마신 비율로 해서 배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신 잔수 비율로 안주도 먹었을 것이다. 그거 보고 배부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해당 취급 공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취급 공수를 즉 술을 마신 잔수 비율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 그죠? 자기는 뭐, 이 술을 적게 마셨지만 안주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셨지만 안주를 적게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물론 이거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하다 이거죠.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액티비티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활동 기준으로 하죠. 그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그 원가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재 취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는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원가 개선을 하자. 이게 액티비티 베이스 코스팅의 ABC 원가 개선이라는 거죠. 이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타난 개념이 이제 슬프 기준이죠. 즉 간접비는 배부하지 말자는 거죠. 앞서 여러 가지 n분의 1 한다든지 술잔수 비율로 치국 공수를 한다든지 액티비티로 한다고 해서 원가 계산을 할 때 간접비 배분이 정확하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예 간접비를 배부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루풋 기준. 즉,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안주는 2만 원으로 먹자고 정해놓고 그 2만 원을 돌아가면서 술 마실 때 그 세상에 이 마시는 날짜별로 2만 원씩 내고 그죠. 그때마다 소주 소주 마신 잔수만큼만 배부한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스루풋 기준. 간접비를 배부하지 말자. 고정비를 배부하지 말자. 이런 기준이 최근의 원가 개선 기준으로 관리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물류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물류 관련 요인에는 투자가 있을 수 있죠. 투자란 사용 자본과 자산 베이스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관리인 만큼 중요하죠. 특히 유동 자산의 관리가 나쁘기 때문에 자본 이익률을 저하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이 재고라든지 이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개선함에 따라서 제품 재고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로지스틱스에서 재고를 감소시킨다는 건 재고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 현상과 감소 현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재고 금액만큼 총 사용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현금은 어, 재고가 어떤 자금의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항목들인데, 예를 들면은 리드 타임이 있는데, 이 리드 타임이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주문을 한 시점부터 배송될 때까지의 시점을 가리키는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보다 빠르게 사행성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상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사행성을 발송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주문 처리의 신속성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현금과 외상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 변수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사행서의 정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고를 보시면은 회사 유동자산의 25% 이상이 이 재고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류에서 보면은 재고는 뭐 원재료 재고, 상품 재고, 제품 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재고 수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총 재고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어느 정도까지 재고가 감시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어떤 재고량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어, 시스템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좌우되겠죠. 어,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재고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그죠? 고정자산, 차량 설비가 있는데 물류 설비 기기죠. 어, 이 고정자산의 이용도가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어떤 대포라든지 창고는 임차하기도 하고 리스하기도 합니다. 아, 임차나 리스하지 않더라도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변환 가격을 기초로 해서 현재 가격을 평가하게 되면은, 즉 사용 자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역기기나 차량, 기타 저장용과 수송용 기기, 또 고정자산의 총합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상에는 장부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 물류 변수의 물류로에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진짜 크기를 알 수 없는 기업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창고와 부수하는 뭐 저장용, 하역용 장치라든지 기기를 더하면 큰 투자액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자산 구성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지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기업의 이 특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채를 의미하죠. 자, 물류 관점에서 보면은 원재료의 매입에서 외상 매출금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구매 활동과 그에 따른 재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재 소요량 계획, MRP라든지 뭐 어, DRP라 그러죠. 물류 소요량 계획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재료에 관리는 뭐 구매 부문에서 하고, 또 부채 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익에 대한 로지스틱스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조기업의 관리 체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수익과 비용 요소를 우리가 매출액, 그죠? 이 수익 요소죠. 물류 변수로 보면 우리가 늘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매출 원가에 관련된 물류 변수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또는 생산 관리와 스케줄링, 생산 관리의 스케줄링은 아무래도 사내 물류와 조달 물류에 관련이 있죠.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있는 뭐 수주 처리라든지 수송, 창고 관리, 재고 관리, 포장, 지원 활동, 자본 비용은 뭐 재고 유지비나 리스료와 임대료를 포함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류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물류비를 하는 게 물류에 대한 이 공헌도다.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매출액을 우리가 보면은 기업은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효율적인지 여부가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상품 판매에 대한 원가. 즉, 구매 기능과 생산 계획과의 통합을 정교하게 하는 것은 어떤 즉, 로지스틱스의 협조로 가능하다. 이죠. 그래서 물류는 구매와 생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3의 보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죠.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이 물류 분야에서 관련된 비용은 주문을 충족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주 처리라든지 수송, 창고 관리, 재고 관리, 포장 및 지원 활동의 따른 어떤 재비용이 포함됩니다. 자본 비용은 이 전부가 이 물류 비용, 로지스틱스 비용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고 유지 비용은 로지스틱스 의사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로지스틱스 비용에 포함하여 우리가 어, 이익에 대한 공헌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고객 서비스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스를 이익 중심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어떤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넓히지 않고 축소한다. 즉, 이 사고방식은 비용 중심점에 대해서 관리자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중요합니다. 즉, 원가 절감은 이익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바람직하다. 무슨 말이냐면 원가 절감을 했는데 이익도 줄어들더라.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수송, 창고 관리 이런 물류 변수를 우리가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물류기업의 매출액에 아닌 매출 원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눠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접비는 운송비, 임차료, 하역비, 앞선 장에서 직접비는 뭐를 했죠? 추적이 가능한 거다. 그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직접비를 빼기 한 것을 우리가 공헌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 센터 운영 노무비라든지 경비를 빼는 걸 우리가 매출이익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일반 관리비, 즉 인건비나 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간접비 배분이라든지 그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또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물류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그럼 앞서 이 간접비가 또는 원가 계산 방법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이 목적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전부 원가 계산에 따른 손익계산서다. 앞서 우리가 그 물류 비용, 물류 회계, 물류 원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물류 비용은 물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죠. 원가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WXY라는 제품이 있는데 합계 이 단위를 그냥 간단하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합계 6,000원이다. 그죠? 왔을 때 직접 재료비, 즉 직접 재료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공정 제조 간접비 이 모든 비용을 WXY라는 제품으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W가 4%, X가 0, Y가 13.3%, 합계 7.3% 나타나겠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직접 원가 계산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직접 원가 계산은 직접비만 직접 간접비만 직접 즉 변동비지만 추적이 가능한 간접비를
원가 계산이 넣는 방법입니다. 이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정부 원가 계산에서는 W, X, Y 중에 X가 가장 이익률이 낮았는데 직접 원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W가 이익률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원가 계산을 하느냐, 직접 원가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률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정부 원가 계산은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상이죠. 우리가 정부 원가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직접 원가 계산은 직접비만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의사결정형 원가 계산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W, X, Y 중에 X가 제로였는데 즉 이익률이 낮았는데 왜 직접 원가 계산을 하면은 W가 이익률이 가장 낮냐, 낮게 나타났냐? 이 문제는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비 배분의 역사 아까 이야기했죠. 원가 계산의 역사는 간접비 배분의 역사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간접비 배분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스루풋은 뭐냐면은 직접 재료비만 원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그죠? 또 다른 이익률이 되겠지만 이 스루풋 코스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직접 원가 계산에는 변동 제조 간접비라든지 이런 간접비도 원가 계산에 넣는데 이 스루풋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공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 기본 급여는 그죠? 지불하게 돼 있죠, 그죠? 폐업이 아니라 휴업을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이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간접비로 보고 계산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죠. 그 기업의 지급하고 있는 어떤 계산 결과가 이익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 계산 방법은 그 기업의 수만큼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즉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송비의 이해. 자, 이게는 이제까지 설명드리는 부분은 원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운송비 이해에서는 우리가 운송비라든지 보관비라든지 이런 것, 물류의 기능별로 비용을 또는 운임을 또는 요금을 결정할 때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업체별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업 이윤을 플러스해서 그죠? 우리가 월별 어떤 월별 이익을 산출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순회 운송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회 운송비가 분당 고정비, 일회 왕복 시간, 변동비 곱하기 거리 플러스 하치 장수, 물건을 내리는 장소의 수, 그죠? 그리고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일회 운송비에 속하겠죠. 이 CBM당 단가, 큐빅미터라 그죠? 그죠?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1m 그죠? 순회업체 표준 적재량을 11톤 기준으로 52.3 CBM이다. 우리는 적재율을 52%를 보겠다. 이건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가중치를 35%로 주겠다. 이런 기준을 수립하겠죠. 여기서 제가 순회업체 표준 적재율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차량의 톤수별로 그죠? 총 실제 적재 효율이 있을 거고 유효 적재율을 산출한 어떤 기업의 사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CBM당 운송비 적재 효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 CBM으로 나누게 되면 거죠. 나누게 되면 CBM당 운송비가 산출이 될 거고 그 CBM에 들어가 있는 코스트 퍼 파드 이 부품의 수에 따라서죠. 한 개 부품당 단가가 어떻게 된다로까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운송비 이 운임 원가는 제가 앞서 뭐라 했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해서 이제 접근한 날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비 항목과 뭐 주로 연료비, 자료비, 타이어비, 통행료가 이제 변동비 또는 잔업시간, 그죠? 인건비, 이것도 변동비에 들어가 있죠. 이제 고정비는 뭐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순영업의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임원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에서 그죠? 산출한 어, 차량당 운임원가, 최저 운송비 적용 기준 테이블을 뭐 1톤 뭐에서 11.5톤까지 해서 킬로미터당 변동비, 뭐 연간 고정비를 계산해낸 사례입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면 상당히 뭐 아마 그 100% 이상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 기업들이 선출을 해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관비, 보관 하입비도 마찬가지로 변동비와 고정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는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리고 인건비나 장비, 일반 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으로 변동비로 간주할 거며, 그리고 또, 그 창고에서 CBM당 단가를 어떻게 계획할 거냐, 즉, 월간 용적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거냐, 그 창고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어떤 회사의 A 사업부와 B 사업부가 2020년 기준 인건비 보니까 75에 76% 장비비, 일반 경비는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더라 한 사례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운송비와 보관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운송비는 5개 세부 분류, 보관비도 4개 정도로 분류해서 별도로 운송비와 보관 하익비를 산출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